네, 6월 11일 금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06%, S&P 500은 0.47%, 나스닥은 0.78%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1.7% 상승을 했고 부동산이 1%, 테크가 0.8% 올랐습니다. 반면 금융 섹터는 1.1% 내렸습니다. 전일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로는 5%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4%로 낮아졌습니다. 금리 하락에 힘입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편 밈 주식인 게임스탑의 주가는 27%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먼저 주식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미국 6월 FOMC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걸 앞두고는 어느 정도 조금 관망심리 하에서 횡보한 흐름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그 하반기 전망에서 3분기 주식시장의 강세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여기 좀 엇갈리는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일 확실한 거는 한국의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되는 주식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지 않겠느냐, 이쪽 위주의 트레이딩을 권고를 드리고요. 좀 더 길게 보면은 IT와 자동차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여전해서 이 주식들이 좀 주춤한 상태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요.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제 그 밤에 발표가 됐죠. 가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5.0% 예상이나 전월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테이퍼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걱정을 조금 더 키우는 요인일 수 있는데, 또 어제 증시를 보면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이제 3월에서 5월까지 물가 상승이 높게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던 거였고,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또 여전히 하고 있어서 그냥 변동성 요인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중국의 수출과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수출은 그다지 좋지 않고 물가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 정책을 어떤 한 방향으로 펴기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그 수입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강세를 가주는 게 좋은데, 또 위안화 강세는 한편으로는 수출을 좋지 않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수출이 안 좋고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약간 현 상태 유지 이상으로 무언가 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위안화 환율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도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관망 심리를 오히려 키우는 요인,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약간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저희가 소재 산업재에서 IT 자동차로의 로테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대만 내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일간 한 200명 이상 정도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8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확산이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을 입히기 시작을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라인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공급망 차질이 저희가 6월부터는 좀 해소가 될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 약간 좀 더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심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드리면 여튼 FOMC 이전까지는 좀 완만하게 관망하는 심리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장 방향을 저희가 당초 예상하던 거랑 좀 다르게 변화시킬 요인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이후 상승을 바라보고 주식을 좀 삽모으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IT와 자동차,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국 시장에서 어제 뭐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PI가 5%대 나왔고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는데 사실 그 국채 시장에 이제 10년물을 보면 뭐 장중에는 1.5 이상을 가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1.4대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 10년물 국채 금리 이 흐름은 좀 주식 시장 관련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뭐 어떤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 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금리의 방향성이 주가를 결정할 요소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뭐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기도 하나 지금은 리플레이션 구간이고 주가라는 게 뭐 경기와 그리고 기업의 매출도 반영을 하지만 이러한 할인율에 따라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뭐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4월 4.2에서 5월 5%로 상승을 한 모습이고 예상치보다 좀 더 0.3%포인트 더 나온 이런 상황이지만 전월 대비로 보면 4월에는 0.8 그리고 5월에는 0.6으로 이 각도가 좀 내려갔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금리가 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채권 파트에서는 3분기 경에 금리가 기존의 1.6대에서 1.4 정도까지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속도가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 쪽에서는 숏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 CPI 발표로 인해서 숏 스퀴즈, 흔히 말하는 이제 숏을 푸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금리의 하락폭이 좀 더 세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면 흔히 말하는 뭐 성장의 개념들, 테크의 개념들 이러한 종목들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최근에 흔히 말하는 인터넷 주가도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로 이번 CPI 발표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시기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더 힘을 받았던 게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던 이런 영향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하면 특히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간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연결해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흔히 보시는 할인율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괜찮은 이런 모습들을 3분기에 보일 거다라는 저희 뷰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IT 차나 이런 것들이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최근에 많이 쉬었던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하고 해상 온순 산업 같이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수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SK와 넥스테라 에너지가 미국의 청록수소 기업인 모놀리스에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모놀리스는 2012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20년 6월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록수소를 상업화한 기업입니다. 청록수소는 메탄의 열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수소로 기존의 회색 수소랑 조금 다르게 LNG와 전력을 투입해서 수소와 이제 이산화탄소가 아닌 고체 탄소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고체 산소가 형성되기 때문에 블루 수소에 필요한 탄소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스프나 헤이저그룹, 시제로, 모놀리스 등이 청록수소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모놀리스가 상업화로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모놀리스의 기술은 이제 고체 카본이 이제 카본 블랙이라는 이제 타이어나 기계류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산물인 이제 카본 블랙을
오히려 이제 판매함으로써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이제 타이어 기업 같은 경우도 ESG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석탄에서나 아니면 석유에서 생산된 카본 블랙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수소 생산에서 형성되는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ESG 측면에서도 선호하고 있어서 이 양쪽의 니즈가 좀 맞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록수소가 이제 수전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요. 수전해보다는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 사용량이 더 적다. 또 초기 설비 투자에서 좀 수전해보다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고체 탄소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제성 확보도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운영 비용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서 경제성이 좀 변동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효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일부 형성될 수는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직 완벽한 탄소 프리 형태의 수소 생산 방식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색 수소 대비 어느 정도 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록수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운송 기업들도 운송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해상 운송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특이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해외 기업들 만약에 주가를 좀 보시면 니폰 유센, 뭐 태평양 항공그룹, 차이나 코스코 등이 어제 10%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다 경신한 상황이고요. 미쓰이 OSK, 골든오션, 스타벌크 캐리어스 등이 주가도 상승하면서 신고가에 근접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일단 그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항만 적체 쪽 상황입니다. 항만 적체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제 수에즈 운하는 많이 아시는데 중국 지역에 지금 항만 적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운사들 쪽에서의 이야기 나오는 거는 수에즈 운하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못하다. 중국 남부 지역, 옌테낭 지역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마비 상태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16일에서 20일 정도 배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 뭐 앞차가 뒷차를 이제 역전하면서 뭐 지금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현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하팍로이드나 디얼라이언스의 멤버인 하팍로이드, 이제 우리나라 HMM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6월 15일부터 극동아시아발 노선에서 $2,400, $3,000 각각 대규모 운임 인상을 예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반영이 되면 운임은 거의 30-40% 이상 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벌크선도 운임이 한 3-4일 동안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BDI 지수는 2,600포인트까지 2,600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선물 운임이 최근 사이에 3일 사이에 20% 이상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톤당 $211까지 상승하면서 주요 광산 기업들이 철광석 출하를 위한 벌크선 확보에 나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7월, 8월 선물 운임이 지금 현물 운임 대비 대략 $14,000 이상의 운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운임 방향성을 감안하면 연초 이후 중고선가 지수도 42% 정도 상승했고요.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나눠드린 이제 자료에서 맨 뒤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국내 기업들만 좀 유독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페노션 같은 경우가 제일 상대적으로 약세 폭이 좀 큰데 같은 업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어떤 선박 저축체, 그다음에 이제 철광석 물동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운임을 계속 지지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페노션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림의 이스타항공인 수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페노션이 시장에서 얘기 나오기로는 장기 용선 계약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
오르는 운임들을 올곧이 반영할 수 없다라는 예측들이 조금 있어서 계속 주가가 눌리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먼저 이제 하림그룹 이슈가 있죠. 지금 이제 이스타항공 본 입찰이 6월 14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림그룹이 일단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페노션이 관련해서 그 자금을 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본 입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전반적인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 좋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분기 때 지금 이제 그 장기 용선, 그러니까 장기 용선이 아니라 이제 선박들을 좀 많이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중고선을 다수 매입했고, 그 다음에 용선도 꽤 길게 하면서 지금 이제 장기 계약 형태로 묶여져 있는 그런 선박들의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가 1분기 때부터 좀 선박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베타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했고 2분기 실적에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수소 사업 관련해서는 그 청록수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내 수소 사업하고 관련돼서 주요 기업들 동향 어떤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수소 쪽 산업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들은 기업 간의 연합이 매우 가파르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뉴스상으로도 확인하셨다시피 포스코, 현대차 그룹, SK, 효성 이 4개의 그룹이 수소 기업 협의체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수소 경제 로드맵이나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 생산과 수소 유통에 대한 정책 강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연합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기업 간의 연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엔 정책적인 변화도 특히 생산과 유통 쪽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적인 뉴스 플로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J콘텐트리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J콘텐트리 발표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합니다. 저희 방송 부문 같은 경우가 우호적인 업황 누릴 수 있고요. 최근에 동사가 공시한 미국 제작사 인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성장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부문의 경우에는 이제 체감하시겠지만 확실히 블록버스터의 극장 개봉 그리고 백신 상용화 효과로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반영을 해서 방송 부문의 업황을 고려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동사 또 방송 자회사인 JTBC 스튜디오에 대한 지분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방송 부문의 목표 시가총액을 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이런 자회사 지분 취득 때문에 자회사 지분 취득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 조달이 있었어서 유상증자나 CB 관련돼서 희석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약 30.6% 정도가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희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목표 주가는 63,000원으로 5%만 상향했습니다. 2분기 프리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 847억 원에 영업 적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난 적자 폭이 좀 감소하면서 컨센서스 부합하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송 부문 같은 경우가 일단 1분기 대비로는 저희 월화 드라마 미편성 때문에 아무래도 드라마 숫자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매출이 적어지면서 조금 아쉬운 숫자를 보이긴 하겠지만 극장 같은 경우가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 좀 빠르게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송 부문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2분기 드라마로는 로스쿨, 언더커버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식될 알고 있지만 월간 집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태원 클라스 관련된 엽기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에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글로벌 개별 콘텐츠당 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은 좀 작년 대비 높은 모습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스쿨과 알고 있지만은 넷플릭스로 이미 나갔고요. 월간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치에 팔린 상태입니다.
언더커버는 티빙 그리고 개별 국가로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영애 씨의 복귀작인 구경이 그리고 설강화 등 글로벌 수요 높은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후실적 지속 가능합니다. 극장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서복 같은 경우에는 티빙과 동시 개봉했기 때문에 그다지 회복세가 보이지 않았는데 5월 중순 이후에 분노의 질주 그리고 크루엘라 관련해서 이제 벌써 200만 관객을 넘어가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세 가시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하반기 내내 지속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 당장에 좀 아쉬운 실적보다는 그러니까 적자보다는 3, 4분기에 저희 흑자 전환할 그림을 보면서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극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CJ CGV 최근 주가 보면은 뭐 한 5월 이후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뭐 꼭 이 제이콘뿐만 아니라 저희 극장 산업에 대해서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한 어떤 그림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5월부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봉이 시작이 되면서 CGV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두 회사 모두 좋은 주가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흐름은 사실 5월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특히 영화관에서 힘을 잘 쓰는 영화인 마블 시리즈고요. 마블 시리즈는 7월에 블랙 위도우를 시작으로 해서 10월에 이터널스, 11월에 샹치로 이어지는 그리고 12월에는 스파이더맨까지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박스오피스는 저희 2019년에 2억 2천만 명까지 갔던 그 그림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9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마블 영화는 대부분 극장에 가서 보는 수요가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부 영화들 중에 OTT에 동시 개봉되는 이전에 저희 4월에 서복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영화들은 확실히 극장과 그리고 집에서 보는 수요가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가 박스오피스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아마 대략적으로 박스오피스의 모객 가능한 수는 1억 8천만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에 한 그 정도까지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 드리자면 이번 하반기에는 아마 내내 우상향하는 그런 박스오피스 그림을 기대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하면 이전 박스오피스의 상단 대비 약 80% 선까지 올라오는 그림을 그릴 거고 나머지 20%는 아마 OTT 쪽으로 수요가 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어서 영화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CGV 같은 경우 7월 초에 이번에 공모 시비 관련돼서 희석될 물량이 31%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매수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안재민 연구원. 네,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차례 언론 보도와 이제 회사 측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 SK텔레콤 이제 인적 분할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주당 500원이 100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요. 주식은 5분의 1, 주식 수는 이제 5배 정도로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분할은 일단 SK텔레콤 통신 사업하고 SK텔레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이제 저희가 지주회사라고 이제 중간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리는 신설법인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분할 비율은 대략 한 6대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텔레콤 안에 있던 그 자회사들 중에 하이닉스를 비롯하여 ADT 캡스 11번가 원스토어 등 성장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는 분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요 목적이고요. 저희는 이 목적에 맞게 회사가 인적 분할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 분할 전후로 해서 계속 반영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제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비율을 좀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그 SK텔레콤이 한 14.4조 정도 되고요. SKT 인베스트먼트가 한 9.3조 정도 되고 저희가 이제 전체를 한 합산 가치를 28.5조 정도 보는데 비슷한 14조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거래 재개 이후에는 SK텔레콤 인베스트먼트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그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장부가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실 부분들은 이제 향후의 주가 상승 여력인데요. 이제 텔레콤 본체는 아마 배당금 이제를 상향하는 컨셉이 될 것 같고, 신설법인은 이제 자회사의 IPO 같은 투자 이슈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M&A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K텔레콤은 지금 작년에 주당 배당금을 7,100억, 주당 배당금 10,000원, 전체 배당금 총액을 7,0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SK텔레콤 존속법인이 배당을 하게 되면 주당 배당금이 이제 그 액면 분할 가정해서 3,200원 정도고요. 액면 분할 가정하지 않으면 16,000원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한 5%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에 이제 주가 추이 감안하고 어차피 지금 분할 재상장이 11월 29일이기 때문에요. 그 무렵 가서 다시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자료 발표하겠습니다. 6월 ECB 박민서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밤에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ECB는 먼저 경제 전망에서 2021년,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4.6%로 기존 4.1%에서 4.7%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전망치도 올해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9%까지 높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 ECB의 물가 목표도 달성될 전망입니다. 다만 ECB는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언급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고수했고요. 기준금리와 PPP 규모를 동결했고 3분기에도 PPP 매입 규모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하겠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조드리는 점은 ECB가 PPP 매입 규모를 상당히 높게 지속하겠다라고 한 거지 얼마를 사겠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입 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월 매입 규모는 4월 대비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CB의 논리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완화적인 금융 여건을 긴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이 완화적인 금융 여건을 어떻게 보냐에 달려 있습니다. ECB가 경제 전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GDP 가중평균 유로존 10년 금리가 있는데요. 3월에는 이 금리를 올해 전망치를 0%로 제시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0.20%로 20bp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재 유로존 10년 금리는 0.09% 정도라서 ECB가 보기에도 현재 금리 수준은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확인된다면 ECB가 생각하는 적정 금리 수준도 더 올라갈 전망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통화 완화도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통화정책 회의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금리 상승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ECB 회의에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PPP 축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9월 회의 전후로 독일 10년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1일 모닝미팅 마칩니다.